우리나라는 더욱더 독특하게도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우리나라는 더 쉬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경기 민감형 기업들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오다가 경기가 나쁘면 실적이 꼬꾸라져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감동스럽게 느낍니다. 부동산도 뭔가 그러면 꼭 해야 되나요? 주식 투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투자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한 20%, 부동산 자산이 대략 8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본의 아니게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전세금의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는 자기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 그러나 갖기가 어려워서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이게 주식이라고 하면 돈이 200만 원 있으세요? 그럼 200만 원어치는 주식 투자를 하세요. 돈이 1000만 원 있으세요?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주식 투자를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집 없으세요? 지금 집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국민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2배가 되면 좋지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럼 좀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를지 안 오를지? 일단 사고 싶어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왜 사고 싶어요? 그냥 집을 갖고 싶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집을 갖고 싶어하고 좋은 집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욱더 독특하게도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가 놀랄 만큼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 된 게 언제쯤인 줄 아세요? 1990년입니다. 올림픽 직후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뚫었어요. 달랑 30년인데 4배가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는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시골에서 집을 버리고 다들 서울로 몰려들면서 수십 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그렇게 급팽창했는데도 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서울에서 다들 모여 살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도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사람이. 몇 년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영국의 런던은 인구가 1960년에 800만이었어요. 지금 850만이 안 돼요. 그런데도 영국 런던의 집값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우습죠. 집이라는 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정책인데 우리는 250만이 1000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집을 계속 공급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집은 수명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 존재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지 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통계는 27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주택은 참 이상하게 빨리 무너져요. 주택을 잘 못 지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대충 지어서 그래요. 난리통이었잖아요. 인구 250만밖에 안 되던 서울에 1000만 명이 갑자기 몰려드니 계속 그냥 짓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짓느라고 지었는데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빨리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은 엉망인 집이 되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주차장이 지하에 없어. 1970년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하에 왜 필요해? 좀 마당에다 놓으면 되지. 동네에 차 있는 사람 2집밖에 없는데? 라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로 판다는 건 상상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지하 3층까지 파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이렇게 변해있기 때문에 집은 멀쩡하지만 다시 부셔야 되는 집,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로 다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동네마다 단독주택들이 있으면 이 집 부시고 이 집 부시고 하나씩 부시면 되지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와르르 다 부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어디로 집단 이주를 하죠? 재건축하는 동안 잠깐 수원에 가서 살고 오세요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다시 지으려는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다시 못 지어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30년까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살만한 집들 있죠? 거주할 만한 집 수요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주택이 계속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100%가 넘었다던데요.
집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을 할 때 대개 갖고 나오는 통계가 주택 보급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택 보급률에 대한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서울 시내에 집이 한 채도 없다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은 100%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어디 N가에서는 살아요. 우리도 예전에 집 한 채에 2가구, 3가구, 4가구 모여서 살고 그랬어요. 방 하나 세주고. 요즘은 그런 일 잘 없지만. 야, 집 한 채에 8명이 모여 살아도 다들 집이 있네.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주택 보급률은 100%죠.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통계는 그럼 어떻게 120%도 나오고 95%도 나오고 그러냐면 주택 보급률에서 이 분모에 해당하는 건 가구 수인데 거기에 외국인 가구는 빠집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길에서 자진 않잖아요. 분자에는 주택들이 들어가는데 이 주택에서 오피스텔은 빠져요. 오피스텔에서도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가구가 주택이라고 불리는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그냥 보여주는 거라 그게 집이 충분하냐 아니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를 알려주는 통계는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아니 집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길에서 자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고 다들 그러냐 하면 이게 집이라는 게요 한 채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모여 사는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집이 몇 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 채만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집이 돈 생기면 그 집 한 채에서 만족할까요? 그 집에 차 몇 대 필요할 것 같아요? 3대? 딸은 고등학생이라 안 돼? 근데 아빠는 아빠 차 한 대면 될까요? SUV도 필요하고 세단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캠핑카도 필요하고 있으면 나빠요? 그럼 그 아빠가 돈이 생기면 안 살까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수요가 플렉서블한 겁니다. 주택은 계속 꾸준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가격이 떨어지고 넘치더라도 계속 지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고 가격에 대한 전망도 전제를 깔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그런 거라도 좀 사면 어떻습니까?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아니면 멀리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도 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것도 괜찮아, 빨리 사 하는 분도 있고, 야야야 아파트 아니면 안 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각각이 왜 그런 의견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집을 안 사고 어떻게 돈을 벌어? 8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억 되고 10억 되고 11억, 12억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그래 왔잖아요. 정부가 재건축 하세요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순간 신문 기사가 도배를 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텐데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는 방식입니다.